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합니다. 한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자식들은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모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날 어버이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어버이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먼저 보낸 유족들인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슬픈 어버이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학생 30여 명이 유족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는데 유족들도 학생들도 현장 취재 기자들까지도 눈물바다였다고 합니다. 선물을 고민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주 만나고 부대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네,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 특정 구간의 도로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도로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들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도로 개통이 지연되면서 주민들로부터 비난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순천시에서 진행된 특정 구간의 도로 개설 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이 도로에 설치할 시설물의 설치를 두고 관계 기관들의 협의가 지연되고 또 도로 개통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준공이 완료된 구 승평중학교 앞 사거리와 해룡면 서가마을 입구 또 농산물 도매시장과 연결되는 지방도 840호가 신호등과 무인 단속기, 횡단보도 설치, 일방 통행로 설정 등에 대한 관련 기관들 간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 공사비 70억 원이 소요된 도로로 주민들은 도로 공사가 끝났는데 도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로 시설물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업무 처리 기관들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구 승평중학교 앞 교차로의 경우 사거리 형태로 설계됐지만 기존 도로인 서각길의 접속을 고려하지 않고 교차로가 설치됐고 이 오거리 형태로 접속이 되고 있고 또한 기존의 서각길에서 여수 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했지만 도로 개설로 인해 진출입이 불가능해져 일방 통행 지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방도 관리 주체인 전남도나 교통시설물 운영기관인 경찰서의 업무가 서로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물 설치가 지연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도로관리 주무기관인 전남도는 교차로의 감시 카메라는 기존 도로를 감시하는 기능으로 전남도소관이 아니고 설치 권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남도는 신호등과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협의에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경찰서 측은 카메라 설치를 지난해 6월부터 지자체에 3차례나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며 해당 시설물은 원인자인 지자체가 설치해서 이관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경찰서가 시설물 설치 비용 분담을 서로 미루며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순천시는 전라남도와 순천경찰서 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은 언론을 통해 해당 도로의 시설물 설치 지연 사태와 관련해 순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기관들 간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빠른 개통이 돼야 된다며 각 기관들의 떠넘기기 행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전남도나 순천경찰서, 순천시 중 어느 한 곳이 지금 제할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해당 업무에 행정기관 배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이 둘 중 하나인데요. 원인이 무엇이든 피해를 주민들이 입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도 행정기관이 각자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광양참여연대가 지난해 광양시 의회가 진행한 해외연수 정산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 광양참여연대가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광양시 의회가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시민들에게 대시민 결과 보고의 개최를 요구했고 이 광양시 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고 또 정산 보고서도 거부하고 있다며 광양시 의회를 비난했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지난해 광양시 의회 7명의 시의원이 7박 9일 동안 네덜란드와 벨기에, 프랑스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들이 대시민 결과 보고회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대시민 결과 보고회 개최 요구와 관련해 지난해 시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대시민 결과 보고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이 정산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고 당시 연수단장이 결과 보고서 뒤에 정산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시민들에게는 보조금 투명 사용이나 이 공개를 지적하는 시의회가 정작 본인들이 사용하는 해외 연수 정산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광양시 의회가 지난해 해외 연수 관련 정산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은 채 긴축 재정 시국에 올해 해외 연수 예산을 오히려 500만 원 증액한 것은 광양시 의회가 시민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뭐 정당한 연수 활동이라면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하면 그만이고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광양참여연대는 해외 연수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에서 결과까지 그 내용이 공개되어야 하고 이 작금의 상황을 보면 시의원만이 아닌 시의회 공무원들까지 철저하게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의회와 시의회 사무국을 비난했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광양시 의회의 처사는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 구태를 은폐하려는 처사와 다름없다며 시의회 해외 연수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해외 연수의 내시로 하나 지방의회의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연수 계획과 결과 보고서 작성 시 시민 의견 수렴 창구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고 또 결과 보고서의 정책 소견이나 정산 보고서 필수 기재 항목을 신설할 것 그리고 결과 보고의 개최, 심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어제 언더독 시간에 여수시 거북선 축제 불법 야시장 논란과 관련한 소식을 다뤘습니다. 그 후속 이야기인데 여수시 축제 야시장 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최근 전국적으로 각종 축제장에서 과도한 야시장의 음식물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장에서의 불법 야시장 개설이 근절돼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축제가 열릴 때마다 이 불법 야시장 개설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행정기관의 강력한 법 집행의 의지 부족으로 야시장이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지자체나 축제추진위원회가 처음부터 이 축제장에 야시장을 개설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제장 야시장 개설 방식은 축제촉진위원회가 입점 상인이나 단체들로부터 이 특정 공간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받고 여수시가 야시장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 일부에서는 이 같은 관행이 불법 야시장 개설과 높은 음식값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리해보면 축제장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야시장 개설 처음부터 하지 말자는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축제장에서 음식을 즐기는 축제 문화도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불법 야시장 개설과 관련한 갈등, 지자체가 불법 야시장 개설에 그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에 단속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큰 마찰 없이 영업을 해온 야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번에 야시장 철거 과정에서 이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 여수 거북선 축제 야시장 개설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수시납 축제보존위원회가 5천만 원을 받고 이순신 광장에 야시장 개설에 대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일부에서는 일부 상인들이 허가 범위를 넘어 야시장을 설치하면서 발생한 문제지만 이 지자체나 축제추진위원회가 돈을 받고 야시장 개설 허가를 내주게 되면 야시장 음식물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축제장에 야시장 설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 주민들은 축제보존회가 축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야시장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출발이라며 이 축제장은 음식물 판매 없이 축제 본연의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이 관광객들은 시내에 나와서 음식물을 취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여수시가 거북선 축제 기간에 불법 상행위를 한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축제장에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지자체가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악순환 참 이어지지 않도록 여수시가 클린 축제를 만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어버이시기도 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 어버이날입니다. 그러게요. 네, 예. 페런스 자제가 데이네요. 또 있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버이라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곤 하는데요. 예, 어버이가 맞죠. 예. 좋은 날입니다. 어버이들께 인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당연히 또 부모님께? 5월의 가정이 다르기도 하고 네. 어버이날 또 껴 있고. 기시감 같은. 아니야. 그렇진 않습니다. 늘 멘트를 좀 바꿔주세요. 키워주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오.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옆집에 계시지 않나요? 예, 옆집에 계시지만 할 건 해야죠. 진짜 우리가 바로 옆집에. 가까이 있을 때 또 소중함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또 네. 오늘 방송을 또 듣고 계실 거니까 음. 다시 한번 어머니 아버님 너무 감사하고 네, 항상 건강하시길 네,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리죠. 선물은 뭘 하셨습니까? 선물이야 뭐니 해도 가장 사용하시기 좋은 어떤 케이시라고나 할까요? 네. 꽃도 드렸잖아요. 꽃. 맞습니다. 카네이션. 예. 카네이션도 드리고 그렇죠. 다 그래서 하셨네요. 그렇죠. 네. 뭐 다 네. 하고 하는 건데. 노래만 안 불러드렸네. 예. 이따가 어버이 은혜를 다시 한번 또 오늘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근하시고 나서. 네, 네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작년 8월에 그 경기도 성남시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서현역 인근에서 뭐 이제 묻지마 테러, 이제 묻지마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당시 그 이제 뭐 신상이 다 밝혀졌으니까요. 네. 최원종이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행인들을 또 들이받은 후에 또 백화점까지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둘러서 퇴근길에 있던 그 무고한 시민들을 총 14명을 다치거나 죽게 한 사건. 참 끔찍한 일이었어요. 네, 예.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이제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전히 심신 상실을 주장하면서 또 더해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족 중에 일부가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범죄 피해자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이제 3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구상금 청구를 당했겠죠. 이제 자기 가해자니까. 그래서 그 일부를 변제했으니까 이 부분을 뭐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참작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유족들은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국가로부터 유족이 치료비 지원 받은 거를 왜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형량의 반영,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을 해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게 또 지금 좀 이제 괜히 받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가지고 왔어요. 뭔가 범죄가 벌어졌을 때 특히 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유족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회복하려면 어쨌든 네. 일정 부분 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해자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해주지 않을 때 이제 국가에서 대신 유족들에게 어떤 구조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가해자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가에서 내야 하는 것이 그렇죠. 국가에서 나중에 먼저 비상권을 청구하는 거고. 그렇죠. 유족들에게 주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피고인에게 구상을 하는 건데 구상금 냈다라고 이걸 유리하게 참작해달라고 하니 이제 답답한 건데 판례들을 좀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한 70% 정도가 이러한 사유를 유리하게 참작을 해준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에게. 아, 감경 사유로 인정이 된다고요? 예, 70% 정도가 와. 인정을 해줬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피해자들 좀 이해가 안 피해자 되는데. 내지는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 국가에서 나는 돈을 받은 건 국가고 국가에서 구상을 한 거를
가해자가 좀 냈다라고 해서 그걸 유리하게 잠적해 주는 게 과연 이게 맞느냐? 피해자들의 의사는 온데간데 없느냐? 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그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가 모르겠는데 그 본인은 그 최 씨는 그 심신미약을 이제 주장하면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뭐 100%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일단은 것을. 행위를 하긴 했지만 내가 네. 어떤 사리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1심에서도 심신미약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선고 이후에도 밝히긴 했는데 네. 심신 상실에 준하는 걸 인정해달라고 해서 중증 이제 조현병이기 때문에 미약 정도가 아니라 네, 상실이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정상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는데 당시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그런 정신병적인 그 증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상의 발현으로 이런 행동을 한 거니까 뭐 치료 감호 내지 이런 대상일 뿐이지 뭐 이렇게 뭐 다 혐의가 그러니까 뭐 인정 여부와 별개로 그 책임 부분에서 다투는 거고 그거와 동시에 뭐 일부 또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으니까 양형에 반영해 달라. 그러니까 무기징역은 너무 나한테 중한 형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국가에서 구상금 청구를 당해서 그 구상금을 낸 게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 말이에요. 그 자발적인 노력했다라고- 것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은데 이게 왜 인정이 돼야 되는 자, 건지. 여기서 더 좀 황당한 것은 그 구상금 청구를 당해서 구상금을 냈으니까 봐달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데 예. 이런 판례들도 있습니다. 그 유족들은 유족 구조금을 수령했고 피고인은 구상 채무를 앞으로 부담해야 되는 점을 봤을 때 이걸 유리하게 참작해주겠다. 아니 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네, 이제 이전 일부 판결들은 그랬다는 거죠. 일부 이런- 판결들은 네. 그런 판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상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참작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좀 이래서 피해자들 내지는 피해자들의 유족들의 감정과 상당 부분 맞지 않는 그러게요. 내용이죠. 그래서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판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예. 예. 이 변호사님 뭐 더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게요. 이런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살인 등 이런 강력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유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치료를 좀 받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 사건에도 이제 치료 받다가 3,30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 건데 이걸 가지고 또 피고인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양형에 좀 더 이제 불리한 요소를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피해 이거 심지어 이 3,300만 원 구상금을 다 변제한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일부만 변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지원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청구가 들어오니까 일부를 한 건데 그것도 내가 노력한 거다. 이제 뭐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돈을 괜히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 예. 자기가 뭐 이득을 얻은 것도 없잖아요. 치료비로 다 충당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판례들이 어떠한 사실관계가 다 이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거나 할 때마다 너무 이제 법감정이랑 안 맞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요소들은 우리 주치 감경도 일부 없어지고 이런 것처럼 좀 반영이 오히려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항소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때인 네, 것 같습니다. 예. 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 김밥을 팔던 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장학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했다. 뭐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사회단체에 자산을 모두 기부했다라는 이야기. 뭐 영화나 드라마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종종 들립니다. 미리 자식들과 이걸 상의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고인 단독으로 결정한 거라면 이게 문제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남아있는 자식들, 뭐 부모님의 재산을 받고 싶어 할 마음이 또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인데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이 유류분 관련 법률에 대해서 일부 위헌과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또 좀 뜨거운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죠. 아빠 보내드리느라고 오빠가 고생 많았네. 아뭐 나야 장남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너도 고생했다. 아, 우리 아버지 살아생전에 화장실에서 휴지 2칸만 써도 날벼락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아니 뭐 그래도 우리 뭐 상속받을 건 좀 있지 않을까? 뭐 우리 형편 뻔하지 뭐. 어려서부터 너 남 쓰던 거 물려받고 뭐 반찬은 2개 이상 못 올리게 했잖아. 그런데 뭐 남기신 게 있겠어? 이따가 내가 한번 찾아볼게. 나는 엄마 모시고 병원부터 갔다 와야겠다. 엄마가 아빠 장례 치르고 기운을 영 못 차리시네. 야 라순아 이리 좀 와봐. 아빠가 라전 장학재단에 3억이나 기증했대. 이게 서약서야. 와서 봐봐. 뭐? 3억? 그런 돈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런 돈을 무슨 재단에 다 준다고?
아이고 아까 엄마 병원 모시고 갔더니 글쎄 암이래. 우리 엄마 암 치료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살아서도 고두쇠를 우리를 괴롭히더니 돌아가셔서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네. 도움이. 여기까지. 와, 참 뭐 아버님의 심정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나 이 집안도 조금 이제 빡빡한 모양이에요. 심지어 네. 어머니께서 이제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뭐 치료비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유류분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살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몇 번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가장 또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도 하고 법률상에서 또 흔하게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소가요 과거와는 다른 결정을 내려서 달라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유류분 제도 또 오랜만에 듣거나 아니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정리를 먼저 하고 좀 넘어갈까요? 이 유류분 제도가 지금 현행 민법에 들어온 게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1977년 12월 31일 날 이제 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유류분 제도가 신설이 됐는데 예.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됐어요.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이제 뭐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유언으로 증여를 하거나 이렇게 자기 재산에 대해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상속인한테만 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제3자 아까 뭐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에 기부를 해버리면 원래 내가 상속인으로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일정 부분을 법에서 보장해 주겠다. 그게 유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77년도에 도입됐다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때는 우리 사회가 이제 뭐 농경 중심 사회잖아요. 그리고 대가족 중심 사회고 그리고 가산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장자를 중심으로 이제 그 가산을 형성하고 뭐 이제 그때 호주제도 있을 때였으니까 가족 구성원도 네. 많았고요. 만약에 특정 상속인, 특정 자녀에게만 주게 되면 나머지 자녀들은 그 가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권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럴 수 거예요. 있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것이 도입이 됐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이제 가족의 모습도 많이 변했고 이제 뭐 개인 중심의 사회에 뭐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이러면서 유류분 제도를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가 이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전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럼 유류분 제도는 상속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 상속은 우선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라는 절차가 개시가 되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뭐 질문 내용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분은 상속제도 안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류분은 상속인이 그러니까 내가 상속을 받을 사람이 최소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정 상속분 그러니까 예. 내가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내 권리로서 지켜질 수 있는 법적 상속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상속인의 어떤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요. 네. 큰 범주 안에 상속에 포함되는 개념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꽁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굉장히 좀 구두쇠이셨던 것 같아요. 뭐 반찬도 밥상에 2개 이상 못 올리게 하면은 뭐 하나로만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 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휴지도 뭐 2칸 이상 쓰면은 뭐 뭐라고 하시고 그만큼 좀 이렇게 깐깐하게 좀 이렇게 가게 생활을 좀 팍팍하게 좀 운영하셨다라는 것 같은데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 3억을 이 가족들에게 상속한 게 아니라 장학재단에다 그냥 기부를 하셨고 그 증서를 자녀분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이 경우에 자녀들 유류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제3자, 그러니까 공동상속인이라는 건 상속인 여러 명일 때 나오는 개념인데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 또는 기부한 재산도 원칙적으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제한이 좀 있는데요. 생전에 다 한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것 또는 기부한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이 증여를 받는 사람 그리고 증여를 한 피상속인 쌍방이 내가 이렇게 증여를 하면 유류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한 때에는 1년 이전에 한 것도 대상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을 해요. 알고도 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는데 뭐냐면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이거 증여하고 나면 남은 재산을 이제 초과한다는 거를 알았다라는 그 사정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장래에 앞으로 이제 상속이 개시될 때 더 이상 재산이 증가하지 아니라는 전까지 예견을 하고 더 이상 뭐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거의 직전에 이 3억 원을 모으시고 거의 직전에 이렇게 하신 거라고 하면 근데 그러한 사정을 증여를 받는 재단 입장에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입증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상속인이 하라고 해서 굉장히 되게 두텁게 이제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예외 규정은 있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공동 상속인 중에 1인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3명인데 그중에 1명에게만 다 줬어요. 그럼 나머지 2명이 내 유류분을 주장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1년 전의 것만 대상이 되냐? 아닙니다. 이건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전에 준 것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가액을 그러면 10년 전에 준 거를 10년 전 받은 그 금액으로 할 거냐? 아니고 돌아가신 날.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가치를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2천만 원이 20년 후에는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공동 상속인 간에 공평하게 분담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반영돼서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기 제3자한테 준 거는 1년. 근데 뭐 공동 상속인한테 준 거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정리를 하자면 공동 상속인 중 뭐 1인에게 줬다. 그러니까 뭐 자식이 여러 명인데 한 명에게 뭐 몰빵해서 줬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훨씬 쉬운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한테 이렇게 증여를 해버렸을 때 우리 꽁트 사안하고 비슷하죠. 장학재단 제3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청구할 때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대해서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알았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이 3억인데 3억을 장학재단에 넘긴다. 그러면 넘기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거라는 걸 아버지는 알으셨을 거예요. 근데 장학재단도 그걸 알았다라는 사정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장학재단 측에서 우리 몰랐는데 뭐 재산이 아주 많으신데 그중 일부 3억만 증여하신다고 해서 받은 거예요라고 해버리면 그 부분 입증하기 좀 곤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1년 되겠습니다. 이전의 것은 네. 그거 하나 듣다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면 그 제3자에게 증여했다는 것이요. 그 만약에 어머니는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고 자녀들은 따로 가정을 꾸려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하면 어머니,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던 가정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던 돈이 사라져 버린 것이니까 자녀들한테도 이거 손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개념을 설정하지 마시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머니랑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묶이는 네, 거군요. 공동 상속인. 그러니까 내가 받을 몫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걸 침해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뿐만 아니라 자식의 입장에서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같이 있던 돈이 사라진 것을 뭐 다른 제3자 기관에 갔다고 해도 그걸 손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그 고인의 뜻을 따랐어요. 네. 그래 뭐 우리가 사회에 환원하고 갑시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이제 장학재를 상대로 자기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안 하겠죠. 자기 몫을 주장을 안 하겠지만 자녀들은 무슨 소리야? 나는 당연히 내 몫이 있는 줄 알았는데 했을 때 자기들 몫에 대해서는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장할 수 부분에 있다. 대해서는 이제 청구를 또 할 수도 최소한 있겠죠. 그 3억 중에 아버지가 증여하신 3억 중에 일부분 최소한 그 금액만큼은 내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 못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유류분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앞서 제가 설명드리기로 헌법재판소에도 최근에 유류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제 많았다. 근데 관련해서 최근에 법 규정에 대한 판단을 또 내렸거든요. 요 내용 좀 살펴주실까요? 유류분 사건 공개 변론도 열었잖아요. 작년 5월에. 그래서 이제 결정이 곧 나오겠거니 했는데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로부터 한 1년 안 돼서 나오긴 했는데 예.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유류분은 우리가 이제 자녀들은 다 1대1대1로 받잖아요. 이게 다 개정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는 거기에 좀 더 얹어서 받는데 유류분 제도는 예를 들어서 내가 법정으로 2분의 1을 받을 수 있는데 유류분은 거기에 또 2분의 1을 해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받게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와 배우자는
자기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보장해 주는 거고 직계 존속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은 3분의 1 그리고 형제 자매도 3분의 1 이렇게 보장해 주도록 돼 있었는데 헌재가 판단한 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유류분 제도는 있어야 되는 건 맞다. 아무리 뭐 오늘날 뭐 산업화가 되고 핵가족화가 되고 이제 가족의 구성이 많이 변화됐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의 의의는 인정이 된다. 그런데 형제 자매라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이건 뭐냐면 피상속인의 그 상속 순위가 자녀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없어요. 자녀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그럴 때 형제자매 순위로 가거든요. 근데 형제자매한테는 정당한 상속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 그러니까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바로 위헌이다. 그런데 뭐 나머지 조항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상속인의 결격 사유라는 게 있거든요. 상속을 만약에 내가 좀 격한 예로 피상속인을 일부러 뭐 이제 다치게 하거나 혹은 뭐 더 심하게 죽게 하거나 했는데 상속을 받게 하면 이건 안 맞잖아요. 예. 근데 유류분에는 그 규정이 없는 거예요. 유류분 권리자의 결격 사유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 규정이 없다라는 건 이거는 헌법 불합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여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속에는 특별히 이제는 그 돌아가신 분을 뭐 부양하거나 아니면 간호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유류분 제도에는 그 제도를 준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어떤 자녀가 나를 특히 잘 모셨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얘한테 내 유일한 집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머지 자식들이 생전 자기를 찾지 않던 자식들이 갑자기 주장을 유류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뭐 부양했던 자녀 입장에서는 내 기여분이 있는데 그 기여분이 인정이 돼서 고인이 나한테 이렇게 준 건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해? 근데 이걸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 규정이 준용이 안 되니까. 그러다 그렇구나. 보니 그거는 다 헌법에 반한다. 그런데 이 규정을 갑자기 없애버리면 너무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헌법 불합치 그리고 뭐 내년까지 이거를 입법 개선을 해라.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이게 예. 이제 주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한 결정이 그 취지예요. 예. 일단 먼저 그 궁금한 게 고인의 형제에 대해서 유류분이 성립하지 않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 근거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이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가산이라는 개념, 그 가정의 재산, 뭐 집안의 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네. 가족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대가족 중심의 사회였다면 요즘에는 뭐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다든지 이런 핵가족 형태로 지금 바뀐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가 상속 재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어떤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뭐 기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떠나서 일정 부분 형제자매까지 돌아가게 강제한다는 것은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뭐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이런 나라에서는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이제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고 본 거죠. 예. 그 형제지간에 그 고인의 유류분을 다투는 사건이 좀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기준이랄 게 뭐 없지만.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 이 뭐 결혼도 안 했을 수 있고요. 부모님은 또 오래전에 돌아가셨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상속 순위가 형제 자매인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또 형제 자매가 그렇게 이렇게 교류를 활발히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만약에 자기의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네. 더군다나 뭐 구심점이 될 만한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 그렇게 서로 이제 그럴 수 그런 있어요. 경우가 이제는 보편적인데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이 아 나는 생전 내 모은 재산을 뭐 이제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 이게 고인의 어떤 재산 처분의 자유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권이란 말이에요. 내 재산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갑자기 이제 형제자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상속 순위로 자기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걸로 알게 돼요. 어떠한 경위로든. 근데 이제는 조회를 해봤더니 이분이 되게 재산이 많았던 거예요. 내가 이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진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내가 1순위 상속인이니 이거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하겠다. 그럼 이거는 고인의 뜻과도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형제자매 뭐 이런 순위는 이런 장학재단이나 제3자랑 싸우는 사건들이 많은 거죠. 네. 네. 그 기여분이라는 것은 그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좀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객관적인 어떤 상황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차피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기여분,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간병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했다. 근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든 예. 뭐 그 배우자가 됐든. 근데
그런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특별히 기여한 걸 일정 부분 보호를 해줘야 되고 반대로 이번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린 주요한 것 중에 하나 30년간 뭐 유기를 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자식을 버리고 나가버렸다 엄마가 근데 3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유류분을 주장한다 이런 것들 다 지금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 감정이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그만큼을 인정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뭐 폐륜적인 행위를 하거나 장기간 방치나 유기 행위를 한 사람은 여기서 이제 배제를 해버려야지 이게 맞는 것이지 이걸 일률적으로 어떠한 비율만큼은 무조건 보정해준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게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또 유류분 청구권이 상실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도 내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네. 상실이 될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 상속인의 결격 사유는 민법 1004조에 규정돼 있어요. 뭐 고의로 그 상속인이 될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또는 뭐 유언이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또는 뭐 속여서 아니면은 막 강박 이제 협박을 해서 유언을 하게 한 자, 아니면은 유언 서류 같은 거를 위조한 자, 이런 사람 다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아마 이 조항을 참고해서 국회에서 유류분 권리자의 결격 사유를 아마 규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뭐 개정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일단 형제자매 유류분을 인정한 조항 자체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고요. 네. 그러니까 형제자매는 이제 아예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유류분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여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내용 플러스 알파로 특별히 뭐 폐륜적인 행동을 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사람들은 제외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상실 사유를 규정해야 된다. 이 내용들은 일단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당장 이 규정을 없애버리면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을 하긴 해야 되는데 2025년 말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반드시 개선된 입법을 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뭐 관련된 주제를 또 정리하고 보니까 뭐 그 최근에 있었던 구하라 씨에 네. 대한 뭐 맞아요. 이야기도 좀 맞아요. 생각이 그런 나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기존 재판에 이번 헌재 판단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해야만 기여분을 또 청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 예. 그런데 만약에 역으로 좀 이제 받았던 사람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하면 나는 내가 특별히 다른 상속인보다 이 피상속인을 부양했다거나 아니면 재산 형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그걸로 받은 거다라는 주장을 못 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더 첨예하게 다투겠죠. 이걸 방어하는 입장에서 또 청구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는 법원의 이제 심리적인 부담 늘어날 거라고는 보지만 어쨌든 이런 개정된 법률이 생기면 어쨌든 명확해지잖아요. 근거가. 그러면은 그건 오히려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라전 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에 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사용하는 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주위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는 힘, 이걸 말하는데 이런 선한 영향력이 더 확산될수록 행복함도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 분들 만나보셨다고요? 네, 이 선한 영향력 가게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년, 소녀 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이들에게 식사, 진료, 강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영업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네. 현재 순천은 20개 업체, 광양은 11개 업체, 여수도 1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결식 아동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에서부터 학원, 미용실, 카페, 안경점 등 다양한 업종을 확대되고 있고요. 예. 이 결식 아동뿐 아니라 소방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 곳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중 한 곳인 여수 소라면 한 카페를 다녀왔는데요. 예. 이곳은요, 주문하는 곳에요, 선한 영양을 카페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이 아래 소방 공무원에게 음료 한 잔과 디저트 한 메뉴를 무료 제공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 이 문구를 보기만 하더라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예. 이렇게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나누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백지원 사장을 만나봤습니다.
소라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백지원입니다. 이 선한 영역 가게를 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아빠가 저희가 급식 시작 세대거든요. 근데 그때 저 아직까지도 누구를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한 친구를 꾸준히 고등학교 때까지 그 급식비를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아빠 그걸 하셨는데 그걸 담아두고 있다가 이제 저희 딸 초등학교 가고 나서 내 애들은 다 무상급식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방학쯤이었어요. 근데 방학 때 애들이 밥을 좀 굶는다, 편의점 가서 뭘 사 먹는다는 기사가 엄청 쏟아졌었어요. 나 그 얘기 또 눈물 날라 그래. 그거 보고 이제 어떻게 애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했는데, 가게 위치다 보니까 이제 아동을 돕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또 누가 있을까 했는데 그때 방송 프로그램에서 화재 사건을 심하게 이렇게 좀 대원들이 수습을 하고 나서 동료가 희생이 됐는데도 다시 또 화재 사건을 가셔야 되는 그 정신적 트라우마 관련된 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분들이라도 좀 도와봐야겠다 했는데, 뭐 물질적인 지원은 힘들고 이제 와서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애들 커요, 애들이. 처음 사실은. 처음에 아이들로 시작된 게 이제 이렇게 되신 거네요. 네. 아직도 요즘 같은 시대에도 애들이 굶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파고. 거기서 시작된 게 이제 지금은 소방 공무원. 네, 이제 다른 분들도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어떻게 처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그래서 좀 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먹을 거 주는 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먹을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료 하나, 디저트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음료 하나, 디저트 하나인데 디저트까지 챙긴 이유는 그 소방 대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그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힘들어 하실 게 분명히 소방대원은 이제 그 명예와 사명감으로 하신다지만 가족은 선택사항도 아닌 이렇게 의무사항처럼 다가오는 부분이라 같이 이제 쉬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이제 가족을 쉽게 개인 시간을 빼기가 힘드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가족들하고 시간 좀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도 조금 있어요.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한 번은 어느 소방서에서 나오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단체로 이 화양면 지역에 봉사활동으로 오셨다가 이제 복귀하시면서 커피 마시자 해가지고 저희 가게를 들리셨는데 저 문구를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이제 드시고 그냥 가셔도 되는데 막 소화기랑 선물해 주시니까 또 혼자 뒤돌아서 울었어요. 그분들도 저런 혜택을 그냥 당당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표현이 안 되고 상황에 맞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나는 스스로 멋진 사람이다라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은 그 옷을 입고 오셨죠? 네, 소방대원복을 입고 오셨으니까 누구도 공무원증을 안 꺼내셔도 이제 몸소 입증을 하신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기 좀 부담을 가지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이제 이거 보면서 되게 좋아하시는데 누가 봐도 연격하게 소방대원이라고 티는 나요. 저런 혜택을 보고 이제 반가워는 하시는데 되려 저 받기를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커플이 오셨는데 두 분 다 소방대원이신 거예요. 너무 멋진 커플이다. 억지로 챙겨드렸어요. 안 받으려고 하셔서. 그분들이 한 번 올 때마다 좀 보람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그 묘하게 주고받는 눈빛에 저는 이제 그때부터 울먹거리고 있고 울지는 못해요. 주고받으면 울먹거리고 있고 그분들은 이제 나가실 때까지도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제 위안 삼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후천적 선한 인격이라고 착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말로를 맞이하고 싶고 후천적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내가 선한 영향력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실천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선생님의 인생에도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일단 딸이 자랑스러워해요. 소방대원을 오늘 엄마 소방대원을 만났어. 오늘 그분들은 뭐 어디 다녀오셨대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아빠한테 받은 영향처럼 딸도 언젠가는 그게 이제 씨앗이 돼서 저보다 좀 더 큰 나무를 틔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저처럼 국한돼서 한 분야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영향력을 펼치실 수 있는 곳이 계시다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쨌든 사업적이라서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는 보람은 정말 갖는 것 같아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람인 것 같아요. 그냥 단 한 분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거를 바라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관내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우리를 생각해주는 곳이 그래도 한 곳이라도 있구나라는 그게 인지만 되더라도 저는 제 영향력은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